회사 메시지를 보낼지 말지 고민하며 여의도역 근처를 걷고 있던 그날 아침, 혜진은 계획에 없던 무언가에 발이 멈췄다. 공원 한복판, 나무에 묶여있는 강아지가 눈에 들어왔다. 작고 조용한 진돗개였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말라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혜진은 얼어붙은 듯한 눈길로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나무에 투명 테이프로 붙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종이에는 검은 매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름은 복남이에요. 더 이상 키울 수 없습니다. 제발 착하게 대해주세요.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 글귀는 마치 짧은 유서 같았다. 말 없는 이별의 선언이었다. 혜진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직장의 압박,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의 허전함, 스스로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복남을 보고 있는 자신을 인지하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 대낮, 그리고 강아지 하나. 복잡한 도시의 삶에서 오롯이 벗어난 듯한 장면이었다. 혜진은 종이의 글씨를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선택을 하듯 써 내려간 문장이었다. 복남은 미동도 없었다. 도망치지도 짖지도 않았다. 혜진은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다.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주소를 말할 때 목소리가 갈라졌다. 끝나고 전화를 끊은 뒤에도 계속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그녀는 복남 근처에 앉아 있었다. 너무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더 불안할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단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존재가 또 다른 이에게서 외면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적어도 자신은 그 아이 옆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 말도 위로도 아닌 그저 존재로 전하는 마음이었다. 조깅을 하던 젊은 남성이 다가왔다. 땀에 젖은 얼굴로 복남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남긴 뒤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분노와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누군가의 고통이 타인의 흥밋거리로 소비되는 현실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세상이 너무나 서글펐다. 그녀는 다시 복남을 바라보았다. 종이는 여전히 나무에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복남은 누군가를 믿었고 그 사람은 그 믿음을 놓아버렸다. 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생명을 외면한다면 자신 역시 그런 어른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버려진 존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구조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혜진은 무릎을 세운 채 앉아 복남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복남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이상하리만큼 강하게 느껴졌다. 연약한 생명에 붙여진 단단한 단어. 그 순간 복남이 가진 유일한 힘은 바로 그 이름 하나뿐이었다. 구조센터 차량에서 내린 여성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떻게 발견했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로프를 살피고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칼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로프를 끊기 시작했다. 복남은 여전히 미동이 없었다. 밧줄이 하나둘 풀려나가자 복남은 단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도망가지도 짖지도 않았다. 혜진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복남은 놀라지 않았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그날 그녀가 느낀 가장 큰 승리였다. 센터 직원은 복남이 탈수 상태라고 했다. 배는 고플 테지만 다행히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남의 목에 부드러운 리드줄이 채워졌다. 직원은 조용히 물었다. 함께 타시겠어요? 검사와 임시 수용 절차가 있을 거라고. 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복남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절대 외면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차 안은 조용했다. 복남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눈을 반쯤 감았다. 꼬리는 여전히 웅크려 있었고 혜진은 그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는 자신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복남에게만큼은 안정이 되고 싶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마자 복남은 더 가까이 그녀에게 몸을 붙였다. 직원들은 예방접종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격리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혜진은 조금 크게 말했다. 공원에서 발견했어요. 메모도 있었어요. 복남은 조심스럽게 옮겨졌고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걸음을 떼는 순간 유리문 너머로 복남의 눈빛이 다시 그녀를 붙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은 분명히 말했다. 가지 마세요. 차로 돌아가는 길 혜진은 스스로를 타일렀다. 이제는 안전하다. 따뜻한 곳에 있고 누군가가 돌보고 있다. 하지만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혜진도 복남도 서로에게서 아직 물러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혜진은 센터 안에서 복남이 사라져간 유리문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서 있었다. 손에 남은 따뜻함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돌아서기까지 몇 분이 더 걸렸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핸드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정적이 그녀를 감쌌다. 가구들은 제자리에 있었고 조명도 어김없이 자동으로 켜졌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평소보다 훨씬 더 공허하게 느껴졌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봤다. 구조센터의 번호가 통화 기록 상단에 있었다. 마음 한편이 묘하게 조급했다. 이 아이는 정말 괜찮을까?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유 없이 전화하는 것이 민폐일까봐 망설여졌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다. 정장을 입고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시선은 한참 전날의 장면으로 향해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메모장에 복남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적었다. 마치 글자로 써내려가면 마음속의 무게가 줄어들 것만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참지 못하고 구조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태가 어떤지, 밥은 잘 먹는지, 무서워하지는 않는지 물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격리 중이라서 직접적인 교류는 어렵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후 내내 머릿속은 온통 복남 생각뿐이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습관처럼 공원을 지나갔다. 나무는 그대로였고 종이는 사라졌다. 흔적은 없어졌지만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날, 그 아이, 그리고 나. 혜진은 그 자리에 몇 분간 서 있었다. 스스로에게 말하듯 다짐했다. 지금은 멈출 수 없다고.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꿨다. 복남이 다시 나무에 묶여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그 밧줄을 묶고 있었다. 풀려고 애를 써도 매듭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복남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말없이 기다리는 눈빛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또렷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눈을 떴고 이불 속에서도 땀이 배어 있었다. 시간이 새벽 2시를 넘어서 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내렸지만 결국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대신 테이블에 앉아 종이를 꺼냈다. 센터에서 받은 복사본, 손글씨로 적힌 메모였다. 이름은 복남이에요. 더 이상 키울 수 없습니다. 제발 착하게 대해주세요.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 문장을 조용히 되뇌며 읽었다. 마치 기도처럼 혹은 저주처럼 반복했다. 마음속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강아지는 단지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사랑을 줬고 버림받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복남과 자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침이 밝자 혜진은 센터가 열리기 전에 도착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미소를 지은 직원이 물었다. 복남 소식 들으러 오셨냐고. 혜진은 그렇다고 답했다. 혹시 잠깐이라도 옆에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확인해보겠다며 안으로 들어갔다. 몇 분 뒤 직원이 돌아와 조용한 방 하나로 안내했다. 유리문 너머에 복남이 있었다. 깔끔하게 닦인 털, 깨끗한 담요, 정돈된 공간. 그러나 복남은 여전히 기쁘지 않았다.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움직임도 느렸다. 혜진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말없이 한쪽 벽에 기대어 앉았다. 복남은 그녀를 보며 천천히 일어섰다. 망설임 없이 다가오지도 경계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옆으로 와서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혜진은 그 순간 이 강아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혜진은 센터 관리자를 찾아갔다. 기다려왔던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복남을 데려갈 수 있느냐고.
관리자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법적으로 7일간 보호소에 머물러야 하며 이후에 입양이나 임시 보호가 가능하다고.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혜진은 자신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남기고 말했다. 어떤 변화가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복남을 다시 봤다. 유리문 너머 복남은 조용히 앉아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귀는 축 늘어진 채 눈은 똑바로 마주쳤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아직 그들 사이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혜진은 매일 복남을 생각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회의 중에 문서를 읽을 때조차도 문득 떠오르는 건 복남의 조용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직장 동료에게도 친동생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 감정은 말로 풀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생생했다. 마치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깨져버릴 것 같았다. 매일 저녁 그녀는 보호소에 전화를 걸었다. 늘 같은 내용이었다. 복남의 상태, 변화 여부, 누군가 입양을 문의했는지 여부. 돌아오는 대답도 늘 같았다. 아직 기다리는 중이고 특별한 문의는 없었다는 것. 그 말에 혜진은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다. 아무도 복남을 찾지 않는다는 건 다행이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또 다른 외로움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회사에서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고 조경 도면을 점검하고 견적서를 수정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항상 복남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누군가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지, 혼자 잠을 자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일상 틈마다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5번째 밤, 혜진은 꿈을 꿨다. 꿈속에서 복남은 여전히 나무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그 밧줄을 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손이 닿을 때마다 매듭은 더욱 단단히 조여졌고 복남은 아무 말도 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그 침묵은 비난이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오직 기다림이었다. 깨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녀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마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지도 않았고 식사도 거른 채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다. 보호소가 열리기 전이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단지 보고 싶었다. 누군가가 허락하기 전에 그 아이가 괜찮은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도착하자 직원들은 놀라지 않은 듯 그녀를 반겼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복남은 조용한 방 안에 있었다. 이전보다 털이 더 깨끗해졌고 담요도 새로 깔려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혜진이 들어서자 복남은 천천히 일어났다. 급하지도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어와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 순간 혜진의 마음 한 켠이 완전히 무너졌다. 설명도 이유도 필요 없었다. 그저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고 스스로도 이 감정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둘은 그 방 안에 있었다. 혜진은 복남의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따뜻했다. 이 조용한 존재가 주는 위안이 생각보다 더 컸다. 그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센터의 책임자를 찾았다.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던 질문을 꺼냈다. 복남을 임시 보호할 수 있느냐고.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책임자는 고개를 들고 안내문을 다시 확인했다. 규정상 보호된 유기동물은 7일간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며 그 이후에 입양이나 임시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남은 이제 막 5일째에 접어들었다.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모두 남겼다. 그리고 어떤 변화라도 생기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더 무거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남을 바라보았다. 복남은 유리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귀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조용히 그녀를 쫓았다. 그 시선에는 애원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믿음이 있었다. 그것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혜진은 알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이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그녀는 아직 그에게서 등을 돌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복남도 마찬가지였다. 7일째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준비도 빠르게 마치고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보호소에서의 연락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예상보다 먼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보호소 직원인 윤지 씨가 서 있었다.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미안해 보였다. 혜진은 그 표정만으로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윤지 씨는 짧게 인사를 건넨 후 실내로 들어왔다. 복남은 현관 쪽에 있다가 혜진 뒤에서 고개만 내밀고 있었다. 윤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복남은 원래 7일 보호기간이 끝나면 입양 또는 임시 보호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행정상 실수로 인해 하루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구체적으로는 복남이 구조된 시점이 보호소 직원이 아닌 민간인의 신고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8일을 채워야만 한다는 내용이었다. 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단 하루, 단 한밤. 하지만 그 하루는 복남에게 또다시 혼자 남겨지는 하루였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다시 데려가야 하냐고. 윤지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복남이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그 움직임은 말이 없었지만 분명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전의 이별이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혜진은 무언가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렇다면 복남과 함께 보호소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고. 하루만 그 공간에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복남도 조금은 덜 불안해하지 않겠느냐고. 윤지 씨는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은 그런 요청을 받지 않지만 가능한 방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혜진은 복남과 함께 보호소로 돌아갔다. 조용한 방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고 복남은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갔다. 혜진은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일은 계속해야 했고 메일도 밀려 있었지만 손은 자꾸만 복남 쪽으로 향했다. 복남은 그녀 옆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루 종일 그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점심도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했고 통화도 이어폰을 꽂은 채 조용히 했다. 복남은 가끔 눈을 감았다가 다시 혜진을 바라보곤 했다. 누군가가 방 안을 슬쩍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동물과 같이 있어준 사람은 처음이라고. 혜진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복남은 처음부터 그냥인 존재가 아니었다고. 해가 저물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기 시작할 무렵 윤지 씨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오늘 밤은 이 방에서 복남이 혼자 있어야 한다는 안내였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남을 바라보았다. 입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마지막이다. 내일은 정말 끝이다. 오늘 밤만 잘 견뎌주길 바랐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복남은 따라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다리 쪽으로 고개를 한번 부딪히듯 뗀 후 다시 담요 위로 돌아갔다. 혜진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내일 다시 온다고. 이번에는 진짜로 데리러 올 거라고. 복남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아이가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다. 밤은 길고 조용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익숙했던 정막이 이토록 크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작은 숨소리도 바닥에서 들리던 움직임도 없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시계는 새벽 2시, 3시, 5시를 지나갔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유기동물이 아니었다. 이제는 삶의 일부였다. 해가 막 떠오르던 아침, 혜진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서는 순간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다. 오늘은 끝이라는 것, 그리고 시작이라는 것도. 혜진은 보호소 개장 시간보다 15분 먼저 도착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차문을 열지 못한 채 잠시 앉아 있었다. 손은 떨렸고 가슴은 조급하게 뛰었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스스로도 셀 수 없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윤지 씨가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말은 짧았다. 복남이 준비됐어요. 그 한마디로 혜진의 가슴이 가득 찼다. 윤지 씨는 익숙한 방으로 안내했다. 복남은 이미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복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가볍게 숨을 내쉬며 짧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확인하는 듯했다. 정말 다시 온 거냐고, 이번에는 데려가는 거냐고. 혜진은 망설이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팔을 벌리자 복남은 주저없이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직원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 명은 눈가를 훔쳤다. 서류 작성을 마친 뒤 윤지 씨가 작은 파일을 건넸다. 백신 기록, 기본 건강 정보, 그리고 보호기간 중에 메모들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예상 나이 4개월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아직 너무 어렸고 그에 비해 너무 많은 걸 겪었다는 생각이 스쳤다. 혜진은 복남에게 새 목줄을 채웠다. 어제 미리 준비해둔 빨간색 첫 목줄이었다. 금속 이름표에는 복남, 분실 시 혜진에게 연락 주세요 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복남을 데리고 보호소를 나섰다. 이번엔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복남도 마찬가지였다.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섰고 천천히 발을 맞췄다. 차 안에서 복남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지 않고 줄곧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그 시선을 느끼며 작게 속삭였다. 준비됐지? 나도 그래.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둘만의 첫 번째 귀가길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혜진은 준비해둔 담요를 바닥에 펼치고 물그릇을 내려놓았다. 사료나 장난감은 아직 사지 못했다. 뭔가를 미리 준비하면 오히려 불안해질까봐 일부러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복남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다. 낯선 공간, 새로운 냄새, 처음 듣는 소리. 하지만 한참 지나지 않아 복남은 혜진이 앉아있는 소파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 순간 혜진은 깨달았다. 복남은 단지 집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안으로 들어왔다고. 너무도 조용하게, 그러나 완전히.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강아지 한 마리 데려왔어. 이름은 복남이야. 나무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집에 있어. 이 아이 믿기지 않을 거야.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언니는 늘 그랬지. 그냥 지나치지 못했잖아. 잘했어. 그 아이가 언니를 만나서 다행이야.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복남을 바라보았다. 복남은 소파 아래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가볍게 숨을 내쉬며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순간 혜진은 알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안정을 주고 있었다. 집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남 역시 같은 마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기 전 집안은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있었다. 복남은 잠든 채 가만히 있었다. 혜진은 그 옆에서 조용히 일어났고 커튼을 걷으며 아침을 준비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혜진과 복남,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당연해지는 시작이었다. 이전의 상처와 불안은 남아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복남은 이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혜진 역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둘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화요일 아침, 혜진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정리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다. 애써 피했던 기억들과 마주할 준비가 된 건 복남 덕분이었다. 복남은 조용히 혜진 옆에 앉아 있었고 상자 안에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는 동안 그저 함께 해주고 있었다. 먼지가 쌓인 봉투 하나에 어머니의 손글씨가 보였다. 혜진 10세, 가을이. 봉투를 여는 손끝이 떨렸다. 그 안에는 혜진이 어릴 적 키웠던 첫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검정과 흰색이 섞인 진돗개, 또렷한 눈빛, 혜진의 두 팔에 안겨있던 모습. 가을이는 혜진의 어린 시절 전부였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나눴던 존재였다. 사진을 본 순간 혜진은 움직이지 못했다. 복남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을 물고 방 안을 건너갔다. 복남이 사진을 내려놓은 곳은 침대 위, 혜진이 어릴 적 잠들던 자리였다. 복남은 그 자리에 몸을 말고 누웠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복남은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혜진은 입을 막은 채 멈춰섰다. 그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었다. 복남이 말없는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나는 가을이는 아니지만 나는 여기 있어요. 그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복남 옆에 앉아 담요를 덮었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말없이 시간만 흘렀다. 그날 밤 혜진은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휴대폰 알림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았고 세탁기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그냥 복남 옆에 누워 있었다.
손은 복남의 등에 닿아 있었고 그 온도만으로 충분했다. 그동안 비워져 있던 시간 사이에 복남이 들어왔다. 새로운 무언가가 생긴 게 아니라 오래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돌아온 느낌이었다. 복남은 잊고 있던 감정을 끌어올렸다. 혜진이 잊으려 했던 혹은 포기한 줄 알았던 감정들. 다시는 누군가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조차 복남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혜진은 알게 되었다. 상실은 영원히 빈자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형태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며칠 뒤 밤늦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집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복남은 자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다. 혜진은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급히 집안을 돌아다녔다. 결국 복남을 찾은 곳은 빨랫감 옆 구석, 가장 어두운 공간이었다. 복남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천둥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복남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바람 소리, 빗방울, 찢어진 종이와 차가운 나무의 감촉. 복남은 비가 오는 날 다시 버려지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것이었다. 천둥은 그저 방아쇠였을 뿐이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팔을 뻗어 복남과 거리를 좁히자 복남은 몸을 조금씩 낮췄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도망치지 않았다. 혜진은 속삭였다. 나는 여기 있어. 절대 떠나지 않아. 그 말은 다짐이었고 약속이었고 진심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빗소리가 잦아들면서 복남의 호흡도 천천히 가라앉았다. 혜진은 복남을 안고 거실로 나왔다. 담요를 둘러 함께 소파에 앉았고 작은 스탠드 조명만을 켜두었다. 창문을 살짝 열어 남은 빗소리를 들으며 둘은 그대로 있었다. 복남은 혜진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복남은 꿈을 꾸지 않았다. 아침이 밝자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다. 복남은 여전히 혜진의 옆에서 자고 있었다. 몸은 깊이 이완되어 있었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더 이상 불안은 없었다. 더 이상 긴장도 없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 여기 있어. 그날 오후 혜진은 복남을 데리고 공원에 나갔다. 예전처럼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그 나무 앞까지 걸어갔다. 복남은 멈춰서서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복사된 메모가 담겨 있었다. 이름은 복남이에요. 더 이상 키울 수 없습니다. 제발 착하게 대해주세요.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 아래에 혜진은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다. 복남이는 이제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복남은 나무 아래 종이를 살짝 맡아보더니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났어. 다 지나갔어. 복남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둘은 함께 천천히 공원을 걸어 나왔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복남은 소파에 올라와 혜진의 옆에 몸을 붙였다.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혜진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기적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나무에 붙은 한 장의 종이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그날 이후 혜진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복남은 매일 아침 혜진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그녀의 귀가를 조용히 기다렸다. 밥을 주는 시간, 산책을 나가는 시간, 간식을 꺼낼 때 복남이 조용히 앉아 기다리는 자리는 어느새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움직였던 건 복남이 그녀를 따라 방을 옮겨 다니는 모습이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단지 함께 있고 싶어서였다. 혜진이 요리를 할 때면 복남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혜진이 바닥에 앉으면 복남은 등을 그녀의 다리에 기댔다. 그 따뜻한 무게가 이상하리만큼 위로가 되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분명히 닿고 있었다. 혜진은 복남이 자신에게 점점 기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 복남 없이는 집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오후 혜진은 방 안에서 복남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복남은 거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짧게 짖더니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듯한 표정이었다. 혜진은 그 옆에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게 바로 너야. 살아남은 아이. 그 말에 복남은 조용히 눈을 깜빡였다.
그 작은 반응 하나로도 혜진은 충분했다. 며칠 뒤 동네 동물병원에서 첫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다. 진료실 안에서 복남은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간호사들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몸을 풀었다. 마이크로칩을 스캔했지만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보호자 정보도 없었고 등록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복남은 그 누구도 찾고 있지 않았다. 그 사실은 분명 슬픈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혜진은 그 순간 마음이 놓였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으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길, 혜진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다. 누군가 복남을 놓고 갔던 그 결정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또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그러나 동시에 그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떤 실수와 무책임도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역설. 그들은 모두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주말이 되어 혜진은 복남과 함께 공원을 다시 찾았다. 예전처럼 나무 근처로 가지는 않았다. 공원의 반대편, 넓게 트인 잔디밭에서 복남은 공을 던지면 한 번쯤은 쫓아갔다가 이내 멈춰 서서 그녀를 확인했다. 멀리 가지 않고 늘 그녀가 보이는 거리 안에서 움직였다. 혜진은 그런 복남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아직도 누군가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더더욱 가까이 있으려 하는 거라고. 집으로 돌아온 복남은 소파에 올라와 혜진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잠이 들었다. 혜진은 그런 복남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참 고맙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고백. 마음이 가는 데에는 언어가 필요 없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어머니와의 기억을 꺼냈다. 어머니가 아플 때 집안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그리고 그 조용함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어머니가 떠난 후 집은 그대로였지만 삶은 텅 비어 있었다. 복남이 그 빈 공간을 채워준 건 말이 필요 없는 방식이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복남은 가끔 혼자 방 안에 있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꼭 혜진 옆으로 돌아왔다. 그 주기를 알게 된 후로 혜진은 기다릴 줄 알게 되었다. 그리 길지 않은 침묵이 지나면 복남은 천천히 그녀의 곁으로 와서 자리를 잡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두 사람의 리듬도 닮아갔다. 복남은 더 이상 버려진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혜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던 사람이 아니었다. 둘은 각자의 상처를 품고 살아왔고 그 상처 위에 조금씩 새살을 틔우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게 그들의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혜진에게 그 일상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변화였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혜진은 방 안에 쌓아둔 마지막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의 물건 중 가장 손대기 어려웠던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복남은 조용히 옆에 앉아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혜진이 사진 더미를 펼치는 순간 먼지 낀 종이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들고 잠시 멈춰섰다. 사진 한 장 속 10살 무렵의 혜진이 어린 진돗개를 안고 웃고 있었다. 검고 하얀 털, 또렷한 눈빛, 그녀의 첫 반려견, 가을이었다. 사진 뒤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혜진 10세, 가을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끝이 멈췄다. 기억이 밀려들었다. 가을이를 잃고 한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던 어린 자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 슬픔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 복남은 그녀의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다가와 사진을 입에 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방 건너편 침대 위로 가져가 놓았다. 혜진은 멈춰섰다. 복남은 침대 위, 자신이 늘 자리를 잡던 그 자리에 누웠다. 바로 그녀가 어릴 적 가을이와 함께 잠들던 자리.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마음을 눌렀다. 복남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다. 혜진은 사진을 다시 들고 복남 옆에 앉았다. 담요를 덮고 조용히 속삭였다. 너는 가을이는 아니지만 지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복남과 함께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켰다. 세상 모든 위로는 이보다 더 조용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천둥 소리에 복남은 몸을 일으켰고 순간 혜진은 그날 공원에서 본 복남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복남이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불안해하던 밤도
복남은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 옆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몸을 웅크린 채 고개를 혜진 쪽으로 기울였다. 혜진은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긴 내 집이야. 아무도 널 두고 가지 않아. 밤새도록 복남은 그녀 옆에 붙어 잠을 잤다.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복남은 여전히 그녀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젠 그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았다.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됐다. 혜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혼자서 감정을 감추고 견디는 삶은 끝났고 이제는 함께 버틸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있었다. 그날 오후 혜진은 복남을 데리고 다시 공원을 찾았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그 나무 앞으로 갔다. 처음 복남을 발견했던 그 자리. 오래전 붙어있던 메모는 사라졌지만 그녀는 새로 준비한 플라스틱 판을 꺼내 나무 밑에 놓았다. 복사된 메모 위에 손으로 적은 글이 있었다. 복남이는 이제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복남은 나무를 바라보더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긴 여정이 마무리되었다는 듯 짧게 꼬리를 흔들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건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남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그녀 옆에 걸었다. 속도도 간격도 바뀌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복남은 소파에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옆에 앉아 복남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남은 구조된 개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믿음과 연결, 그리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데려온 존재였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존재가 결국 우리를 구하기도 한다는 진실. 복남은 그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되었다. 사랑은 언제나 거창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낡은 종이 한 장과 조용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사랑은 그렇게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을 바꾸어 놓는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생명에 떨리는 눈빛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쉽게 외면하고 지나칠 수 있는 존재들에게도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복남이처럼 말할 수 없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존재들은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닌 작은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누구든 어떤 존재든 진심을 마주했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복남의 눈빛처럼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감정들이 우리 곁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또 다른 복남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